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부터 시장이 관망 상태를 띠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이후의 전망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른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필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710 대책 22번째였죠. 이 부동산 정책이 나온 이후로 시장은 얼어붙은 듯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아마 시장은 한동안 관망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임대사업자의 퇴로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다주택자들에게 도망갈 수 있는 여력을 남겨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로지 세금으로만 수요를 억누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세금 부분을 빼고서는 710 대책을 논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 심리가 좀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보면 거의 징벌적 과세 그 정도예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벌금처럼 쓴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좀 봐져요. 특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등록 후에 비과세 조건으로 거주주택을 매도했는데 관련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말소된 경우는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된다라는 조금 맞지 않는 불합리성까지 발견되다 보니까 이러면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뭐가 있냐, 누가 과연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냐, 뭐 이런 것까지 따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등록 임대에 장기 거주하는 세입자도 과연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당연히 일반 임대가 돌아오면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도 있고 보증금도 당연히 뛸 수가 있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임대보다는 월세 임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는 부르는 것이 가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죠. 또 매매 가격을 두드러 잡는다고 해서 전세 가격 상승 추세가 꺾이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세입자는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와중에서 과연 전세값이 꺾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에는 함부로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죠. 특히 서울 평균 전세값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6월 달까지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고 올랐어요. 과연 이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꺾여가지고 전세 가격이 빠진다?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 그만큼 불안 요인이 많이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가 여기에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뭐 이것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쉽게 추진할 수가 있냐라는 것에 또 의문점이 찍혀요. 시장에서 미리 올려버리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을 할 것이다. 이 소급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급 물량을 당장에 늘리겠다고 해서 3기 신도시 사전 물량을 3만 호 정도 추가하겠다라고 하는데 3만 호가 만약에 될 때까지의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기존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사전 물량을 3만 호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하면 사전 청약을 해서 입주 때까지 기존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전세를 살아야 할 욕구가 더 커지는데 그 많은 전세 물량을 어디에서 시장이 받아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710 대책에 전세에 대해서 딱히 언급된 것이 거의 없어요. 임대차 3법에 관한 것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지 그게 당장 시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상황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현금 부자들만 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돼요. 그래서 지방과 서울, 수도권과 지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양극화는 어떤 식으로든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에 만약에 똘똘한 한 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처분한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가는 것은 가고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는, 같은 아파트인데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수요를 분산시키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시장 질서에 맞는 건데 그런 부분을 바꿔서 생각하다 보니까 심리 자체가 위축되는 거죠. 이렇게 하자니 무섭고 저렇게 하자니 무섭고 또 정부 정책을 따르자니 언제 바뀔지 모르겠고 불안감만 커진다라고 저는 봐요. 또 여기에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에 한 발 앞서 나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한 투자 심리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집이 아닌 다른 상가나 토지, 빌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되는 것만 돈이 몰리는 뭐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집값은 대체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살짝 꺾일 수는 있지만 상황 자체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꺾이겠다라고 함부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안정화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부동산 시장이 꺾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쪽이든 그 흐름을 유지해갈 가능성이 높지, 이 상태에서 폭락이 이어지고 수요가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가장 7.10 대책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은 저는 무주택자라고 봐요. 어디에 적을 둘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일정 기간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다시 갈 수는 있어도 흐름이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버티고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가 나올 것 같으니까 투자자는 반드시 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의 시장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곳이 낫다, 어느 곳은 이제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경계에 서 있는 지역, 또 앞으로 호재가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지역, 이런 지역의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그래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투자자들이 수익면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컸으면 컸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